예, 안녕하세요. 플렉스에서 HR 컨설턴트, 플렉스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김진선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바로 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웨비나는 HR 체계가 없어서 고민이시라면 대표님이 꼭 알아야 HR 제도 셋업이란 주제로 준비를 해봤고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 제가 조금 이제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 팀을 좀 소개해드리려면, 이제 플렉스는 사실 여기 들어와 주시는 고객분들, 고객님들, 그리고 여기 보시는 청취자분들이 잘 아시는데, 저희 플렉스 파트너스는 이제 플렉스라는 HR 플랫폼이 해결할 수 없는 HR 컨설팅, 자문 등을 이제 고객사들에게 지원해드리고,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사가 성장할 수 있도록 HR을 도와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됐고, 그런 걸 도와드리는 HR 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여러 가지 HR 전반에 대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요. 서비스를 이런 것들 회사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런 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에 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또 조직 문화에 대한 지원,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라이브 참여해 주시면 우리 조직의 HR 제도를 점검을 무료로 해드리는 이제 미팅을 진행해 드리는데요. 저희 이제 플렉스 파트너스 이제 전문 파트너가 우리 고객사에 찾아가서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무료로 진단을 해드리고, 한 10분 정도 저희 또 서비스 소개드리는 이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주소가 올라오고 있다고 하니까 클릭하셔서 좀 일정 예약하시고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말고 하나 더 이제 혜택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저희가 나중에 제가 계약 부분에 가면 계약서 양식들 몇 가지 제가 조금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거기도 하고 해서 저희 무료로 이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인트로, 그다음에 근무 시간, 휴가와 휴일, 취업 규칙 근로계약, 원온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이제 사전 Q&A도 있는데요. 특히 제가 이제 좀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전 Q&A에 이제 워낙 성과 관리나 이런 좋은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나름 성과 관리 부분에서 조금 꼭 챙겨 기본적으로 좀 아셨으면 좋겠는 내용을 제가 넣어놨으니까 꼭 챙겨 보시고요. 좀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아주 꽤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먼저 인트로인데요. HR을 잘하는 이라고 했지만 제가 못하지 않는 방법 이렇게 적었는데요. 제가 한 4월인가 5월이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대표님을 위한 HR 체계 셋업 가이드 웨비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요 웨비나를 오늘 웨비나 다 보시고 꼭 보세요. 그 웨비나 이제 제가 이걸 2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탄 이 HR 체계 셋업 가이드 웨비나 같은 경우는 좀 총론적인 거라고 해야 될까요? 계약서를 어떻게 쓰는지, 포괄임금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근로시간 근태 관리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채용할 때는 어떤 기초를 갖춰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프보딩은 어떻게 세팅하는지, 이런 기본들을 이제 갖추는 거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요번 내용은 조금 그것보다는 좀 세밀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보시고 HR을 운영하신 대표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주신 걸 중심으로 했고요. 또 그리고 그때 안 했던 요즘 이제 많이 화두가 되는 원어원, 그리고 무엇보다 핵심인 성과 관리에 관한 내용도 담았으니까요. 이거 보시고 그 웨비나도 꼭 챙겨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링크로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꼭 챙겨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내용을 들어갈 건데요. 근무시간 관련 문제인데, 이런 간주 근로시간 제도와 이런 각종 근로시간 제도 차이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런 고민을 말씀해 주시는 대표님들이 많으세요. 제가 1탄에서 근태 관리는 필수다. 자율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 시간 관리는 필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구성원 대다수가 밖에서 일을 한대요. 밖에서 일을 한 거면 출장도 있지만 재택근무도 요즘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근로시간 관리가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간주 근로시간 제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제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제 근로시간이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서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소정 근로시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으로 많이 하죠. 그 소정 근로시간을 이제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가 간주 근로시간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제도고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일단 먼저 적용 요건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제도를 적용해 보려면 첫 번째 사업장 밖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직원분들이. 그 두 번째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돼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게 어떤 이제 밖에서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제 출근하고 언제 퇴근하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가 판단이 어렵다는 건데 예외적인 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밖에서 근무를 하지만 재택 근무하지만 실시간으로 자신의 업무 보고 업무 일지를 적어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오늘 9시에 이 업무를 했습니다. 6시에 이 업무 했고요. 그다음에 7시까지 이 업무하고 이 고객사 만나고 퇴근했습니다. 이런 식이면 이제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금 적용이 어렵고요. 또 하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저희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경우 프로젝트 팀이 나가서 고객사에서 일을 한다. 그러면 팀장, 관리자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지시에 따라 근무를 하는 경우는 근무 시간이 확인이 된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어렵고 그냥 개인적으로 영업이라든지 아니 개인적인 재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는 걸로 보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규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 초과한 근로시간까지 근로시간을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우에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봐도 이 일은 2시간, 3시간 연장 근로 혹은 밤에 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정 근로시간 인정한다. 이제 이러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통상적으로 이거는 뭐 8시간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이 제도를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느냐인데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거든요. 먼저 규정 예시를 들었는데 요대로 규정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쓰셔도 되고요. 요거 써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근태 기록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태 기록 근무시간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쓰시는 플렉서 같은 애자 플랫폼이 있으면은 거기에 자동 근무 기록이 되게끔 자동으로 이 사람 뭐 9시부터 6시 근무하는 걸로 되게끔 자동 근무 기록 하시는 아니면 수기로라도 기록하시든지 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소정 근무 시간 근무했다는 기록은 남겨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장 근로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이거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정 근무 시간을 하는 걸로 인정했는데 어떤 사정이 있으면 연장 근무 할 수 있죠. 그때는 또 근로자가 임의로 해서 나중에 내가 근로 시간을 뭐 몇 시간 더 했다 이런 분쟁이 생기기 전에 이런 근태 관리 프로그램 통해서 연장 근로 할 경우 특별히 더 승인 밖에서 승인된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근로자분 입장에서도 이런 제도나 어떤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야 내가 나중에 어떤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없으니까 요거는 꼭 요 세 가지 쪽 지키셔서 활용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다른 주제인데요.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와 시차 출퇴근 제도라는 건데 이게 얼핏 이제 아시는 분은 이게 다른 제도라는 걸 아시는데 이거를 구분을 잘 못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먼저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는 이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과 1일의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반드시 해야 되고 근로기준법 52조에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제도를 쓸 때 특징이 뭐냐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내 출퇴근 시간을. 어느 날은 2시간만 일할 수 있고 어느 날은 3시간만 일할 수 어느 날은 10시간 일할 수도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연장 근로에 관한 건데요. 우리 법은 하루 또는 일일 8시간 또는 일주 40시간 초과해서 근로하면 바로 연장 근로가 되는데 이런 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쓰시면 예를 들어서 1개월 동안 선택적 근로시간제 쓴다. 그러면 1개월간 정해진 법정 근로시간이 있어요. 31일이면 177.1시간이라든지 이 시간을 한 달 평균이라기보다 한 달 총 정산해서 이 시간만 안 넘으면 어떤 날 10시간 하든 일주일에 뭐 어떤 주는 52시간 뭐 60시간 하던 간에 연장 근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자유롭고 유연하게 쓰실 수 있는 제도예요. 그리고 뭐 이제 완전 자율 사용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또 협업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때는 필수 근로 시간 지정해서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시차 출퇴근제는 선택적 근로 시간 달리 그냥 일반 근로 시간제인데 출근 가능한 시간만 범위를 두고 설정하는 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의 출근 시간은 8시부터 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시간 일만 하면 퇴근해도 됩니다. 이거 많이 쓰시거든요. 이게 시차 출퇴근 제도예요.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선택적 근로시간 제도만큼은 아닌데 근로자에게 상당히 선택권이 부여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이게 일반 근로시간 제도라서 그냥 그날이나 그 주에 8시간 40분 초과하면 연장 근로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은 우리 회사가 적용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일단 정확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요. 그에 맞게 적용 요건을 확인하셔야 돼요.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 막 운영하시는데 근로자 대표랑 서면 합의 없이 이제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냥 갈 수는 없어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 예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노란색 부분을 이제 고쳐서 쓰시면 돼요. 수정해서. 그리고 뭐 좀 몇 가지면 중요한 거 보면 적용 범위를 꼭 반드시 2조에 보시면 적용 범위가 있는데 꼭 모든 근로자 안 하셔도 되고 특정 직무에 있는 근로자만 하셔도 되고 특정 개인에 대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뭐 정상 기간은 이제 1개월로 할 건지 일주일까지 할 건데 일반적으로 1개월 제일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많이 한 게 일주일이고요. 그다음에 뭐 정상 기간의 4조 총 근로 시간은 이게 이제 근로기준법상 정확히는 노동부 행정해석상 이렇게 그 정상 기간의 총 근로 시간 이거는 이 시간을 넘으면 연장 근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달 1개월짜리 선택적 근로 시간 할 때 31일인 경우 177.1시간으로 한 게 여기에 정상 기간 총 일수 31일을 넣어서 계산하면 177.1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시간만 넘지 않으면 특정 주 특정 일에는 그냥 연장 근로에 제한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표준 근로 시간 이런 것도 있고 또 중요한 거죠. 6조 언제 출퇴근 시간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또 의무적으로 근무의 시간이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좀 챙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시차 출퇴근제 규정 예시인데요. 이거는 뭐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소정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요것도 바꿀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시니까요. 그다음에 출근 가능 시간 정하고 퇴근 시간은 출근 시간으로부터 9시간 경과한 시간이다. 혹은 뭐 8시간 경과한 시간이다. 이렇게 해서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조금 빠르게 진행하긴 했는데요. 이제 휴가와 휴일 관련해서 또 많이 여쭤보시는 것들 조금 준비했습니다. 이런 고민들 있으세요? 연차를 다 쓴 구성원이 휴가를 미리 당겨 쓰게 해달라고 합니다. 또는 입사한 지 한 달 안에서 연차가 없어요. 그런데 휴가 달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연차 휴가는 아시겠지만 1개월 객은 1년 근속 등의 요건이 갖추지 않으면 회사가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이 그렇다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한 3가지 정도 저는 이제 대응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휴가를 주지 않는 방안.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게 제일 좋다고 봐요. 법적으로 깔끔하고 나중에 어떤 분쟁의 여지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급 휴가를 주는 방안도 있고요. 세 번째는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선지급 문제죠. 저는 2안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1안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우리 구성원들 좀 입장을 생각해주고 또 실제로 진짜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2안으로 하시되 이 무급휴가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2일까지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시고 이런 무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한번 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사망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연차를 선사용하게 하고 다음 휴가가 생기면 차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고 그걸 많이 하시는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근로자가 그 다음 휴가 생기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 쓴 만큼 임금에서 삭감할 수 있는지의 문제예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이런 식의 어떤 동의서, 뭐 동의를 했다는 증빙 서류가 조금 갖춰 주시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그런 동의 자료에는 1번 근로자 본인이 휴가를 요청했다. 2번 발생하지 않은 연차 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으로 향후 연차 휴가 발생하면 차감하겠다. 그리고 3번 휴가 발생 전 퇴사하는 경우에 연차 휴가로 미리 사용한 시간의 임금을 다음 임금에서 삭감한다. 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플렉스 쓰시는 고객사들은 플렉스 워크플로우 기능으로 미리 해당 양식 만들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뭐 지금은 쓰고 있지 않다고 하시면 서면으로 동의서 받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많이 헷갈리시는 제도인데요. 보상휴가와 주휴일 대체 제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플렉스 쓰시는 고객사들도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제품의 스펙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시긴 하는데 요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상휴가 제도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서 그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면 1.5배로 돈을 주잖아요. 그럼 임금을 주는 대신에 주는 거기 때문에
휴가도 1.5배로 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A라는 근로자가 우리 구성원이 일요일 날 휴일 근로를 4시간 했다. 그러면 돈으로 줄 때 6시간분 주실 거잖아요. 똑같이 휴가도 6시간분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보상 휴가는 그럼 받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냐? 그거는 서면 합의로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서면 합의로 정했는데 그 시간 못 썼다. 뭐 퇴직할 때까지 보상 휴가 못 쓰고 퇴직했다. 무조건 돈으로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보상 휴가는 사용 촉진 대상이 안 되거든요. 연차 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은 보상 휴가는 발생하면 안 쓰는 이상 무조건 돈으로 주셔야 돼요.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주휴일 대체 제도는 뭐냐? 우리가 이제 일주일에 1회를 휴일로 주휴일로 부여하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요일로 많이 하시고요. 그거를 이 일요일을 제가 휴일로 예시를 들면 일요일 날 되어 있는 휴일을 그날 일을 해야 되니까 근무를 해야 되니까 미리 다른 날을 뭐 월화수목 금요일 중에 하루를 휴일로 하고 일요일을 근무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를 적용하시려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하셔야 되고요. 변경되는 휴일 최소 24시간 전에 근로자한테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규정 예시는 한번 보시면은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밑에 달아드린 거 휴일을 통째로 대체하는 것이면 1일의 대체가 아니라 일부 시간만 대체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꼭 한번 보실게요. 8시간 근무하는 회사가 일요일 중에 이제 주요일을 일요일로 제가 보고요. 일요일 중에 4시간만 대체하기로 하고 일요일 4시간 근무하고 다른 요일에 4시간 휴일을 부여하는 게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 회사 이번 주 일요일 날 4시간만 일하면 되니까 4시간 나오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4시간 쉬세요. 이게 안 돼요. 이건 보상 휴가를 주셔야 돼요. 그냥 휴일 근무한 걸로 쳐서.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실제로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고객사들이 많으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꼭 이거 이해하시고 제도를 정확히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취업규칙인데 취업규칙은 제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플렉스 웨비나를 총 이번까지 3번 하는데 22년도에 한번 취업규칙 관련해서 한번 웨비나 한 적이 있어요. 거기서도 있는 내용이고 지난번 웨비나에서도 조금 이제 언급을 해드렸는데 팁이라기보다 이런 걸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 작성하고 신고를 해야 된다는 거는 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신고는 효력 요건이 아닙니다. 작성해서 근로자들 의견을 듣거나 주지시켰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표님들이 취업규칙을 만들어 두고 이거를 실제로 근로자들한테 이렇게 공지사항 올리거나 하셨는데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이거 바꾸지 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다시 다른 걸로 바꾸지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신고는 효력 요건이 아무 상관없어요. 신고는 그냥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무는 거고 이거를 작성해서 근로자들 의견 듣거나 근로자들 이거를 공지해서 알고 있다면 그 취업규칙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키셔야 돼요. 요거 하나랑 그러면 지금 당장에 취업규칙이 운영 중인 게 혹시 있다면 대표님이 전문가를 통해서 만드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우리 회사 현황이랑 맞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다 읽어보기 양이 많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수습, 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직, 징계에 관한 거는 매우 중요하니까 반드시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징계는 징계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번은 이제 서면 합의가 필요한 사항은 취업규칙 규정 외에 반드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보상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법에서 특별히 별도로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제도는 반드시 서면 합의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4번은 자신 없다면 만들지 마라는 건데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시는 거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 그것도 아니면 그냥 어려우면 만들지 말고 계세요. 전문가 어떻게 이게 도움을 받기 전까지.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표준 취업 규칙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는 대표님들이 있어요. 표준 취업 규칙을 노동부에서도 안내할 때 말하고 있어요. 제조업 기반으로 어떤 예시적인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면 안 좋다기보다 이거를 그대로 쓰지 않고 회사 사정에 맞게 바꿔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표준 취업 규칙은 상관없는데 그냥 다른 회사 거 그대로 쓰시는 고객사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회사 거는 왜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없지. 그건 다른 회사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쓰지 말고 자신 없으면 만들지 마시고요. 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에서 우리 회사의 근로조건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법규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이에요, 우리 회사. 근데 우리 회사 법을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해서 노동부에서 만들라고 지시를 오면 그때 만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이거 취업 규칙에 나오면 법과 우리가 운영한 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취업 규칙은 반드시 되도록이면 저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서 만드시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에 관한 건데요. 제가 조금만 물을 마시고, 제가 오늘 좀 할 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빨리 진행하는 거 좀 양해를 구해드릴게요. 다음에 보실 때 재생 속도를 느리게 하시던지 해서 한번 또 보셔도 좋고요. 자료 보시면 좋고, 근로계약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웨비나 때는 근로계약서와 임금에 관해서, 우리 연봉에 관해서 어떻게 적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을 좀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계약서 말고 또 좀 중요한 계약서와 그리고 오퍼레터, 그 최저임금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혜택 두 번째인데요. 오늘 여기 채팅창에 지금 링크가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거 다운을 받아서 쓰세요. 양식. 그 대신 이제 좀 신경 쓰셔야 될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내용을 제가 실제적으로 쓰실 수 있게 만들었지만 반드시 우리 회사 사정에 맞게 읽어보시고 수정하고 쓰셔야 돼요. 요 세 가지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계약서 양식 중에서 겸업 겸직 금지 서약서를 좀 설명드릴게요. 겸업이라고 돼요. 경업과 겸업 금지라고 하고 겸직이라고 하거든요. 두 개가 다른 개념인데, 설명드리면 경업 금지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근로자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 퇴사하고 나서 경쟁사 가거나 아니면 비슷한 거 가지고 같은 업무로 사업하지 말라, 요거예요, 약정. 그러면 이런 약정이 과연 효력이 있냐인데, 이 약정은 계약서 쓰거나 서약을 하면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조건 효력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가 보호해야 될 이익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동종업계 가면서 보호해야 될 이익이 있을 거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헌법상 직업 선택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로자의 이 약정의 내용이, 제한하는 내용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수준이 아니면, 만약에 수준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겸직 금지 약정이라는 게, 겸직은 이중 취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 근무하고 있는 동안 다른 회사 일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 역시 원칙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전면 제한은 못 해요. 그래서 이중 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냐 아냐라고 물어보시면 가능합니다. 다만 어떤 상황에서 제한할 수 있냐? 첫 번째로 겸직하면서 일을 불성실하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는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 예를 들면 낮에는 이제 일을 하는데 밤에는 뭐 대표적인 게 대리운전을 한다거나 아니면 밤에 또 다른 업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일을 하고 왔는데 이제 졸아요, 근무 시간에. 그리고 자꾸 피곤하다고 눈 붙이고 있고 자리 이탈하고, 이러면은 제한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뭐 기업 이미지 훼손이나 경영질서 해치는 경우인데, 대표적으로 그거죠.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이 주말에 주식 추천 방송 이런 거 한다. 이런 것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제한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 제가 조금 많이 봤던 사례는 지원금으로 받고 입사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고용 유지 지원금이나 고용 지원금. 이 경우에는 이중 취업이 안 돼요. 이중 취업하면 한쪽만 인정돼요, 지원금이 보통.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B 회사, C 회사에 같은 지원금 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뒤에 신청된 게 인정될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약서나 이런 부분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당신은 지원금을 가지고 입사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중 취업하시면 안 된다. 요거는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근로자에게도 좀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법적으로도 그런 걸 미리 예방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비밀유지 서약서는 잘 아시죠? 워낙 많이 쓰시니까. 근로자가 근로기간 중에 또는 퇴사하고 나서 영업비밀을 활용해서 외부에 누출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막는 건데, 요것도 경업금지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비밀이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근로자가 그러면 이제 영업보호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그 가치에 비례해서 그 기간, 뭐 3년 동안 뭐 영업을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혹은 뭐
우리 동종 업계 내에서는 활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제한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런 근로자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면 정당성이 또 인정됩니다. 제가 이런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는 워낙 판례랑 사례가 다양해서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 어렵고 오늘 여기 받아가시는 양식 보시고 한번 그거 활용하시면은 충분히 이해하고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사이닝 보너스인데요. 사이닝 보너스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좋은 인재들을 이제 채용하기 위해서 계약금 쪽으로 주는 거죠. 한 1년, 2년, 3년 우리 회사에 일해 주는 대신에 임금 말고 이렇게 너 이제 보너스를 주겠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효하려면 이런 요건이 필요해요. 유효성 기준. 이게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제가 판례나 이런 거 봤을 때 대략 한 이 정도면은 유효성 인정된다는 건데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참고만 하세요. 의무 근무 기간을 5년 이상 등으로 장기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그럼 위법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반환하는 범위는 뭐 잘은 없는데 이걸 뭐 사인 보너스의 뭐 2배, 3배, 4배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예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인인 보너스로 지급한 금액 수준까지만 딱 해주시는 게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사인인 보너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은 뭐냐? 임금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까지 해서 제가 사인인 보너스 양식까지도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퍼레터 관련 내용인데요. 제가 뭐 제목은 채용 공고와 오퍼레터 근로계약의 관계라고 이렇게 달았는데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자, 다음 각 단계 중에서 회사 직원 사이에 법적으로 근로관계가 성립된 단계는 어느 단계가? 이게 한 사람이 이제 쭉 이 단계를 거친 거예요. 지원자가. 자, 1번 채용 공고 보고 직원이 입사 지원을 했어요. 자, 2번 입사 지원해서 이제 면접까지 봐서 최종 합격해서 회사가 오퍼레터 보냈고 직원이 입사하겠다고 메일을 보냈습니다. 3번 이제 입사하기 전에 뭐 첫 출근 한 일주일 전에 와서 근로계약서 썼어요. 인사팀 가서. 4번 첫날 출근했어요. 근로관계가 어느 단계에서 성립됐을까요? 법적으로. 뭐 드리는 건 없어요. 별도로 맞춰도. 근데 일단은 2번이에요. 최종 합격해서 회사가 오퍼레터를 보니까 직원이 입사했다고 메일을 보냈다. 조금 법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은 낙성계약이라고 합니다. 낙성계약이라고 해서 양 당사자 의사 합치만 이루어지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럼 근로계약서 왜 써야 되냐? 그거는 근로자를 보호하 낙성계약이지만 당사자 중에서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니까 그런 근로조건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근로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 쓰라고 한 것뿐이지 근로계약서 안 썼다고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쓰면 안 쓴 대로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그 직원이 다음 상황에서 직원이 받게 되는 연봉은 얼마일지인데요. 최종적으로 1번 채용 공고에 연봉이 5천만 원을 떴어요. 그거 확인하고 입사 지원했어요. 자, 그래서 오퍼레터 이제 면접이 끝나고 회사에서 오퍼레터에는 땡땡땡님이 너무 업무 능력이 탁월해서 저희가 1,000만 원 더 지급할게요. 그 6천만 원 주겠다고 했고 직원이 승낙 메일을 보냈어요. 그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 당일날 왔죠. 근데 회사가 이제 대표님이 갑자기 뭐 좀 투자적인 문제가 생겨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연봉을 5,500만 원을 좀 정하자고 좀 제안 드립니다. 그래서 직원이 어쩔 수 없이 서명을 했습니다. 얼마일까요, 이 사람 연봉 이제? 연봉이 5,500만 원입니다. 5,500만 원. 자, 중요한 건 오퍼레터인데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퍼레터 보내고 직원이 승낙하면 계약 체결된다고 했죠. 근로관계성. 그래서 원래는 6천만 원인데 대표님이 다시 제안했잖아요. 근데 또 쌓이니까 계약 2번 한 거예요. 재계약한 거예요. 다른 계약을. 그래서 계약 내용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나 인사관리자 뭘 중요하냐? 오퍼레터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그 구성원이 저는 6천만 원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5,500원 못 하겠는데 하면 6천만 원 줘야죠.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퍼레터가 중요하다. 자, 그러면 실무적으로 우리 오퍼레터 쓸 때 뭐 주의해야 될까요? 근데요. 당연히 돈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연봉에 관한 부분, 성과급에 관한 부분 정확하게 적으셔야 되고 확정되지 않거나 확답 줄 수 없는 부분은 안 적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생각보다 요거 잘못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요. 수습 기간 있으면 수습 기간 적으세요. 수습 기간 적고 수습 평가가 진행되는 거 반드시 말씀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계약서 쓰는데 뭐 수습 갑자기 튀어나오고 이러면은 구성원이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원은 어째 채용 이런
대한 브랜딩이 또 이제 저하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 뭐 이건 다 적죠. 입사 전 해당 내용 비밀 유지하지 않으면 입사가 취소된다 사실. 승낙 기한 꼭 적으세요. 몇 월 며칠까지 저희가 오퍼를 보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답변 주지 않으면은 거절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적어놓지 않고 보내고 나서 우리는 한 일주, 2주 답이 없길래 그 대표님은 야 그냥 다른 사람 그 2등 뭐 면접에서 두 번째로 좋았다는 사람 뽑자 해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연락이 와요. 나 할게요. 이러면 곤란해지죠, 굉장히. 예, 그러니까 승낙기한까지 꼭 적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최저임금인데요. 뭐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최저임금이 9,860원,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209시간 근로자의 경우 206만 74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거의 잘 없으실 수 있을 거예요. 최저임금 미달되는 구성원들이 거의 없으실 건데 이제 올해 이제 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1년 단위로. 그러면 이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 진짜 자정이 지나면 바로 딱 적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체결하실 때는 혹시 이제 뭐 완전 신입이나 이제 대학생 뭐 인턴으로 쓰시는 정도로 해서 뭐 일을 뭐 가르치는 겸해서 쓴다는 취지로 조금 적은 임금을 주시는 근로자들 반드시 최저임금 내년 거 고려해서 쓰셔야 돼요. 아니면 올해는 좀 최저임금에 위반 안 돼도 내년 1월 1일 한 번 더 바꾸시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고려하시고요. 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고정적으로 비과세로 처리하는 매월 지급하는 식대 있죠. 그게 24년 내년부터는 전액 다 들어가요. 최저임금에. 그래서 기본금과 식대로 지급하고 있다고 하면 그 두 금액 합쳐서 최저임금 계산하시면 되고요. 포괄임금 명목으로 고정초과근로수당 이제 제가 지난 웨비나 때 어떻게 그걸 계산하고 어떻게 반영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안 들어갑니다. 최저임금에. 그건 안 들어가요. 최저임금 해당 금액이 아니고 그거 빼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 예시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단순한 수준인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 정도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209시간 일하는 근로자고요. 월 식대 포함해서 210만 원인데 계산하니까 210만 원 나누기 200시간, 209시간 계산하니까 만 원이 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이제 최저임금 이상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주제 중에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물론 이제 또 사전 질문도 있지만 그리고 좀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원원인데요. 지금 시중에 보시면 저희 플렉스 파트너 분도 한번 원원 관련해서 이제 웨비나도 했고 너무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저희 플렉스가 제공한 자료뿐만 아니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뭐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원원할 때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위험이 있는 부분들 또 다른 어떤 이런 주의사항들이 이렇게 좀 정리되어 있는 내용은 제가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저 거의 사실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객사에게 상담해 드리면서 조금 정리를 해봤거든요. 몇 가지 요거를 한번 보시고 원원할 때 좀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웨비나는 HR을 잘하기 위한 웨비나가 아닙니다. 못하지 않게 하기 위한 웨비나고요. 최소한 팀장님들, 대표님들이 구성원들이 나 우리 팀장님하고 원어원 하고 나서 조직 몰입이 가능해졌다. 성장할 수 있게 됐다. 라고는 못해도 최소한 다시는 저 사람과 말은 하기 싫다. 혹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저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보거든요. 8가지입니다. 자, 먼저 우리 부정적인 피드백은 반드시 근거를 준비하세요. 흔히 말하는 저성과자 피드백일 수 있죠. 원어원, 면담이든. 직장 내 괴롭힘 사례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이렇게 명시해 놓은 사례가 근거 없이 구성원의 직원의 평가를 절하하거나 평가를 폄하하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행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근거를 준비한 다음에 이걸 그 근거를 기반으로 같이 원어원을 해야 그런 위험을 막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원어원 과정에서는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말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원어원 하실 때는 평소 말투보다 조금 더 부드럽고 언어도 순화해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인 권한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확답을 주지 않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실제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직원이 입사를 했어요. 구성원이. 자, 그래서 입사하면 우리 같이 일하는 팀장이랑 원어원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구성원이 물어봤죠. 아, 근데 저희 출퇴근은 뭐 어떻게, 뭐 출퇴근 시간이 알겠죠. 근데 지금 이 말은 뭐 좀 빡빡한가요? 아니면 좀 자유롭나요? 하니까 팀장이 아, 뭐 출퇴근 뭐 좀 여유 있게 하세요. 그리고 뭐 퍼포먼스만 나면 되죠라고 했어요. 예, 그래서 직원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한 20분 집이 멀어서인지 20분, 10분 정도 항상 늦고 이렇게 하는 것도 어쩔 때 조금 빨리 갈 때도 있고 물론 늦게 야근할 때도 많았고요. 그런데 이제 수습 기간이었어. 근데 수습 기간 끝날 때쯤 구성원들 동료 피드백 그 다음에 뭐 다른 경영 지원 담당자 피드백에 의해서 근태 불량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고 했어요 회사에서. 그러니까 그 직원은 기분 나쁘죠. 왜? 팀장이 그렇게 했는데. 그럼 팀장은 뭐죠? 팀장 권한 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권한 밖의 상황. 자, 그러면 이 경우에서 이 사람은 해고가 정당할까요? 예, 모르겠어요. 저도. 물론 이 더 깊은 사례 더 사정이 있다. 자, 이런 게 예시예요. 그래서 권한 밖에 자기가 확실하지 않은 거 권한 밖에서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오해만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주세요. 피드백 과정에서 직원이 녹취가 걱정될 때는 서로 녹취를 하자고 제안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 제가 드린 건데 요즘 그런 거 있죠. 뭐 이거 직원들 뭐 이거 사원증 거는 목걸이가 녹취가 자동으로 누르면 되고 이런 것도 있을 정도로 저는 뭐 그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것도 이제 어떤 근로자의 권익 보호 차원에서 참 필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걱정, 특히 이제 부정적인 피드백이겠죠. 일반적인 피드백이나 원어원 가정에서 그런 게 없을 건데 저는 그냥 그런 게 걱정되시면 원원 하기 전에 그냥 같이 녹취를 하자고 해요. 그 이유는 혹시 이게 좀 민감한 사안이고 혹시 나중에 법적 분쟁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 아예 그냥 서로 그런 오해가 없이 녹취해서 그거를 비밀 유지하고 서로 보안 유지하는 조건으로 하자. 이것도 제안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녹취본에 대해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뭐 증거 능력이 있나 그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직 끝까지 대화자 간의 녹취는 저는 뭐 법원까지는 제가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노동위원회 노동청에서 거의 다 녹취한 걸 다 증거 능력을 인정해서 증거로 활용해요. 결정적인 증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 방법이다. 그다음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하지 않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로 뭐 예를 들어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정보도 있죠. 뭐 얼마 전에 이사 갔는데 뭐 이사 잘했어요. 혹은 뭐 지난번에 뭐 어디 여행 갔다 왔는데 잘 갔다 왔어요. 이 정도만 하시지 아이스 브레이킹 차원은 그걸 깊게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않습니다. 원어원은 일함에 있어서 일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구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 최대로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6번 부득이한 사정이었으면 근무 시간 중에 합니다. 이거는 대표님이나 팀장님들이 구성원에게 원어원을 신청해서 원어원을 하는 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입니다. 예,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근무시간 중에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근데 반대로 구성원이 팀장님한테 원어원을 신청했어요. 그럼 저는 아닐 것 같은데 근무시간이 그런 경우 아니면 우리 대표님이나 팀장들 하실 때는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해주세요. 꼭 나중에 이런 거 역시도 사이가 좋을 때는 상관없는데 사이가 이게 구성과 갈등이 생기고 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이제 쟁점이 되는 거거든요. 분쟁에. 그리고 이제 7번 회사가 직원의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는 사안을 주문할 경우 선택권이 있음을 밝힙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이제 어떤 저성과자에 대한 얘기가 될 수 있는데요. 임금을 삭감할 수 없잖아요. 연봉을 우리나라 법상. 그런데 너무 성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직원한테 뭐 예를 들면 임금을 당신 삭감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삭감 안 하면 나가는 거야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지 중에서 조금 연봉을 낮추고 조금 쉬운 직무 좀 낮은 수준의 직무로 바꾸시는 건 어떤가요?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그런 게 좀 없는 게 좋지만 뭐 공고사직이나 퇴사권유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선택권이 있다고 밝혀야 되고 실제로 선택권이 있는 거고요. 직원이 선택 안 할 수 있는 거고 그것도 좀 중요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보완은 당연히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요거를 좀 마음속에 새기시고 원어원에 임하시면 최소한 잘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도 아주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Q&A인데요. 한 40분 정도 진행됐는데
제가 사전 질문을 몇 개 받았는데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전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안타까운 건 너무 그 회사 그 개별 회사에 관한 사항들이 좀 많은 건 제가 뺐습니다. 부득이 그런 게 좀 많았어요. 그런 건 지금 여기서 공개하기도 어렵고 또 워낙 복잡한 게 있어서 여기 다 설명 못 드리는데 제가 좀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한 4-5가지 드릴게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고성과자 관리, 저성과자 관리, 연봉예산 평가. 그러니까 평가 문제예요. 어떻게 하느냐? 평가는 되게 어려워요. 예, 맞고요.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때도 정말 없어요. 목표 잡기도 어렵고 어떻게. 근데 제가 우리 성장해야 되는 이제 한 30인 이하 정도 되는 혹시 40인 이하든 30인 이하 정도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 10명도 좋아요. 5명도 좋고 30인에서 5명 사이, 2명 사이, 1명 사이든 이런 작은 회사들이 어떤 빨리 그리고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요. 뭐 그나마 쉽습니다. 이거 조치도 어렵지 만만치는 않은데 역량 핵심 가치 인재상 평가인데요. 저희가 평가가 크게 어떻게 체계로 구성되냐면 한 축에서는 목표 관리가 돌고요. 목표 관리, 성과 관리, OKR, KPI. 한쪽에는 역량 평가가 돼요. 역량은 뭐냐면 뭐 이 사람이 이 우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표, 성과를 내매 있어서 가지고 있는 능력, 스킬, 태도 이런 걸 말하는데 요즘은 이 역량이란 말보다 핵심 가치를 스타트업들 많이 써요. 핵심 가치. 그리고 대기업이나 공공기는 인재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는 또 역량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자, 아무튼 저는 지금부터 그냥 핵심 가치라는 표현을 많이 쓸게요. 스타트업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핵심 가치 평가는 딱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어 밸류죠. MVC에서 코어 밸류. 그 코어 밸류. 우리 회사가 생각하는 일 잘하는 사람, 우리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행동해야 될 그런 양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목표랑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3개에서 4가지 정도만 선정해 봅니다. 핵심 가치 있으시면 핵심 가치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또 인재상이나 뭐 동료상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쓰시면 좋고요. 없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러면 뽑아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데 좀 굉장히 클래식한 단어들이긴 한데 협업, 성장지향, 책임과 주인의식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적었는데요. 뭐 제 플렉스 같으면 미션 드리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있으면 이제 이거를 이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평가를 하려면 이게 질문 이 협업 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가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만드는데 기준당 저는 3개 이하 정도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책임감이다. 그러면 이제 질문지를 만드는 거죠. 평가지를. 그래서 땡땡땡님은 업무 마감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시간까지 사용하는 사람인가요? 이게 질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준 핵심 가치 혹은 이런 판단 기준에 각 한 3개 이하, 저는 2개에서 3개 정도가 좋다고 보는데 너무 많으면 안 좋고요. 질문을 뽑아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뽑았으니까 구체적인 평가 운영 방법을 만들어요. 첫 번째 평가 방법은 다면 평가로 할 건지 하향 평가로 할 건지. 다면 평가는 아시겠지만 나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 그리고 혹시 뭐 밑에 어떤 부하 직원이 있다면 밑에 직원 혹은 상사가 있다면 상사들이 이렇게 360도로 평가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아니면 하향식 그냥 팀장이 구성원을 평가하는 식으로 할 건지 그리고 팀장의 평가는 대표님이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할 건지를 정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향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런 거죠. 다면 평가가 뭐 아무래도 조금 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부담스럽다. 그러면 하향 평가 하시는데 다면 평가를 하는 내용을 참고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시는 방안도 있습니다. 두 번째 평가 등급. 이건 뭐 등급은 또 여러 의미로 쓸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서 자 땡땡땡님은 뭐 개인적 시간까지 사용한 사람인가요? 했을 때 1점에서 5점 척도로 할 건지 3점 척도로 해서 할 건지 아니면 yes or no로 할 건지 이렇게 그 단계를 나누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단계들이 쌓이면 평균에서 A 등급, B 등급, C 등급의 등급을 나눌 수 있겠죠. 요거 어떻게 운영할 건지랑 그다음에 중요한 거 우리가 이 사람의 점수를 매길 때 반드시 그 이유를 서술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점수만 매기면 아시겠지만 자기랑 친하면은 좋은 점수 줄 거고 또 5점 척도면 거의 3점에서 4점으로 몰아버리죠. 한국 사람들 특징이. 그래서 안 되고요. 반드시 이유를 서술 어떤 이유 어떻게 서술 사례 중심으로. 누구님은
이 업무인데 이거 마감일 준수를 위해서 실제로 이런 거죠. 마감일 준수해서 정말 주말까지 나와서 진짜 정해진 시간에 딱 마무리하더라. 정말 책임감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다음 평가 주기. 1개월 할 건지 분기 할 건지 반기 할 건지 연 단위로 할 건지를 고려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수용성과 운영 리소스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평가를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거 고객사 설명하면 고객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거 너무 정성적인 거 아닌가요? 하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지 않나요? 해요. 맞아요. 정성적인 게 맞고요. 객관적이지 않다고 보진 않는데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여쭤봐요. 공정한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 공정한 평가는 자기가 잘 받은 평가가 공정한 평가예요. 내가 못 받으면 불공정한 평가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떻게 보고 싶냐면 결국에 수용성이에요. 이 평가 결과를 얼마나 그 구성원이 받아들이느냐, 납득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우리가 인재상 기준도 여러 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질문도 막 여러 개 만들고 세밀하게. 그리고 평가 방법은 다면 평가하면 더 좋겠죠. 그리고 평가자가 많을수록. 그 다음에 평가 등급은 뭐 5단계 촘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용성 때문에 반드시 그 이유를 서술하는 건데 평가 주기도 되도록이면 1년에 한 번 하는 것보다 저는 분기 단위가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를 들면 저희가 질문은 똑같을 거잖아요. 평가 기준은. 그러면 분기마다 그 평가를 해서 원원 하는 거죠. 구성원이 원원할 때 우리 같이 일하는 팀원들이 이 항목 책임감에 대해서 A님이 좀 이런 게 부족하다고 좀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굉장히 성장 지향에 있어서는 스스로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평가를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분기별로 하면 마지막에 이걸 가지고 연봉 협상에 쓰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쓰실 때 구성원이 수용성이 생길 거잖아요. 계속 4번이나 얘기했죠. 똑같은 걸. 근데 1년에 한 번 한다. 1년에 한 번 할 것 같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못 받아들여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굉장히 정성적이고 개인이 어떤 주관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에 한 번 너네 구성원들이 너 책임감 없는 사람이래 라고 해버리면 저 같아도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용성도 고려하고요. 운영 리소스. 평가가 너무 어려워지면 구성원들이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게 스텝 1에서 기준 한 3개, 4개 정도만 정하시고 그리고 질문도 3개 이하로 하시고 평가 방법은 여기서 이제 골라서 쓰실 수 있게. 저는 평가 주기는 연 단위는 안 하시는 게 좋고 1개월은 너무 힘들고요. 분기 정도 정말 어려우면 반기 정도라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HR에 여러 제도가 항목이 있는데 채용, 평가, 보상, 기타 노무도 그거 중에 하나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다른 거는 시기가 좀 중요하지 않다기보다 시기가 덜 중요한데 저희가 성과관리 평가는 시기가 되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1년간의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를 가지고 평가해서 연말에 보너스 혹은 연봉을 결정하는 용어로 쓰실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지금이 시기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10월에 조금 이런 걸 빨리 준비하셔서 늦어도 11월에 준비하셔서 1월 달에 쓸 수 있게 베스트는 9월, 10월에 만들어서 한 11월, 12월 정도에 한번 돌려보시고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시범 삼아서 그냥 당장 평가하겠다는 구성원들한테 우리 MVC 기준, 핵심 가치 기준을 한번 이런 걸 해보자, 서로 피드백 줘보자 해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하지 마시고요. 괜찮으면 이걸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쓰시고 그래서 지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요거는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Q&A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빼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요까지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주제 넘어가면 HR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저는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요. 화물차 운수업 하시는 분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는 자신의 영업 이런 베이스도 있지만 자동차잖아요. 화물차. 그러면 그분이 화물차 평소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그 작은 고장은 손으로 직접 고치실 수도 있고 이 정도는 다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내 돈을 벌어다 주는 도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을 도구로 표현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주 이해하기 쉽게 우리 특히 스타트업은 사람이 돈 벌어다 주는 거잖아요. 다른 게 어디 있어요? 돈 벌어다 주는 게. 그러니까 그걸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HR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 자유 출퇴근의 조직의 인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최소한의 관리랑 기록은 하셔야 돼요. 자유 출퇴근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율이라는 거는 근로자들이 자율이지 대표님이 자율이 아니에요. 대표님 관리해야 돼요. 예. 자율은 근로자가 자율이지 대표님이 자율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관리 안 하겠다 이러면 안 되고 뭐 자율 뭐 자동 출퇴근 기록을 찍든지 아니면 뭐 선택적 근로시간이 그런 걸 활용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는 회사는 최소한의 관리와 기록은 하셔야 됩니다. HR 시스템 셋업 노하우인데요. 어렵다고 하면 이거 노하우인지 질문이 좀 포괄적이어서 저는 작은 기준을 먼저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HR이라면 작은 기준은 MVC가 될 거예요. 그래서 MVC 기준에서 조금씩 넓혀가세요. 이거 조금 해보고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고 제가 그래서 새로운 제도 도입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이 전 1탄 웨비나에서 말씀드렸거든요. 그거 꼭 보시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넓혀가면서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고요. 법적인 것도 무조건 다른 회사 이거 하는데 준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작은 것부터 아주 기초부터 해서 조금씩 넓혀가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뭐 스타트업이 셋업해야 될 HR 제조 그 중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MVC 성과 관리, 채용, 온보딩, 오프닝, 조직 활성화. 이게 저희가 플렉스 파트너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200여 개의 고객사를 만났고 70% 정도가 50인 미만이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처음에 할 때는 2년 넘었지만 처음에 할 때는 다른 좋은 어떤 레퍼런스 이런 걸 가지고 막 활용하고 했는데 저희가 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야 돼, 셋업해야 돼, HR을 셋업해야 되는 회사들은 요거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거를 저희가 뽑아냈어요. 그 중에서 저는 MVC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MVC는 저희 지난번에 웨비나도 한번 했지만 이걸 기준으로 성과 관리, 채용, 온보딩 모든 기준을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저희 플렉스 파트너에서 실제로 고객사에게 제안드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희는 1년 프로젝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그러니까 고객사가 뾰족한 니즈가 없고 뭐든지 다 해야 될 것 같다고 하면 이런 어떤 6개월의 코스를 제안해 드려요. 그래서 6개월 동안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한 달에 2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저희가 만들어 놓은 프랙티스가 있거든요. 그걸 제공해 드리고 그 프랙티스 가지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미팅을 합니다. 논의하고 그리고 고객사에서 만들고 저희가 검토하고 혹은 조금 뎁스가 깊으면 저희가 이제 또 먼저 컨설팅처럼 제도를 만들어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6개월 동안 이걸 실제로 돌려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같이 논의하고 자문하면서 우리 1년 동안 우리 회사의 HR을 완성하고 HR 담당자 대표님의 HR 역량을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HR 자문의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은 저희 뭐 플렉스 파트너를 쓰시든 안 쓰시더라도 요거는 좀 챙겨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 내용 정도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할 내용이 많아서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 조직의 HR 제도 아까 혜택이죠. 저희 HR 전문가와 무료 진단과 서비스 소개 미팅 요거를 제가 같이 이렇게 지금 받으실 수 있게 여기 링크나 신청하실 수 있게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고민 얘기하면서 어떻게 좀 해결할까. 그 자리에서 솔루션 드릴 수도 있고 없으면은 또 다른 방법 할 수 있는 저희가 좀 가이드나 뭐 방향을 좀 제시해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웨비나 자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지금 실시간 혹시 질문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볼게요. 굉장히 뭐 몇 가지 많이 왔는데 제가 지금 볼게요. 그렇죠. 오퍼레터라는 인턴 김배니님이 질문 많이 주셨는데 제가 하나만 해주고 위에 건 조금 복잡한 거라서 오퍼레터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근로계약서 오퍼레터 맞죠?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확히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퍼레터를 제가 이제 오퍼레터라는 형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로 혹은 문자로 연봉 5천 드릴게요. 답장이 왔어요. 하면 사실 그게 오퍼레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입사했는데 와서 뭐 이렇게 계약서 썼다. 그럼 그걸 간주하실 수 있죠. 결론은 근로계약서가 도장 찍히면 그게 확정본이에요. 그게 이제 확정되는 거고요. 수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수습은 근로계약서에 입사해서 정규직을 뽑을 때 한 3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이 사람의 평가
이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이런 거 우리 조직과 맞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이고요. 이거는 수습은 기간제가 아닙니다. 정식 근로자인데 3개월 정도 기간을 둬서 우리가 한번 시범적으로 평가를 해보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간의 제한이 이건 좀 어려운데 원칙은 없어요. 없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길면 안 돼요. 뭐 1년씩 한다 이런 거는 조금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 정도 쓰고 있고요. 인턴도 최저임금 줘야 하는 당연히 줘야 해요. 인턴도. 그다음에 제가 질문이 긴 거는 지금 시간 때문에 읽지를 못해서 제가 요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으면 커뮤니티 올려드릴게요. 직원 쪽에서 원어원을 요청했을 때 근무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직원이 요청 근무를 해결하는 게 좀 요거 제가 말씀드리면요.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 따질 때 제일 중요한 건 강제성이거든요. 그거를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냐. 근데 일단은 요렇게 여기 질문하신 대로 하면 요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님은 상관없어요. 근로자 아니니까. 근데 구성원이 팀장한테 이 시간에 원어원 신청을 했어요. 예를 들어 저녁에. 그러면 그 시간은 저는 근로자는 근로 시간으로 안 볼 수 있다고 봐요. 구성원은. 근데 팀장은 구성원의 원어원을 받아서 그 시간에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팀장님은 근로 시간을 인정할 수 있어요. 팀장님 근로 시간을. 그래서 강제성 여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여부. 요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직원이 요청해도 근무 시간 안에 해결하는 게 좋은 게 맞아요. 맞습니다. 되도록 근무 시간 안에 하세요. 스타트업 아직 스타트업 법인 설립을 하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HR 체계, 취업 규칙 등 HR 체계는 대표님께서 내년에 성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리고 계시다. 직원을 뽑을 거라고 하면 바로 시작하셔야 되고요. 다만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그 법에서 요구하는 구성원 수가 있어요. 취업 규칙은 10명, 근로계약서는 1명만 해도 된다. 이런 것들 그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연봉 이거는 조금 질문이 연봉 협상을 아직 진행한 스타트업인데 연봉 협상 시 절대평가, 상대평가 등 평균적으로 많은 사람은 스타트업이라고 하셔서 말씀드릴게요. 아직 목표 관리나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저는 아까 제가 역량평가 기준 있죠. 그거를 참고하셔서요. 진행하셔서 그걸 참고하셔서 반영하세요. 이거를 몇 점 이상 이렇게 너무 나눠버리면 문제가 뭐냐면 대표님이 거기 갇혀요.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운영하시다 보면 예외 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유연하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냥 그런 결과를 참고하셔야지. 이거 그래서 너 몇 점이면 뭐 5% 이거 하면 뭐 예를 들어 3% 인상 이렇게 하시면 갇힙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평가 결과를 목표 관리를 하시면 모르겠는데 역량 평가 쪽으로 하시면 그거를 참고하셔서 그래서 연봉 협상하실 때 그걸로 피드백 주시면서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겸업 금지 서약서를 쓰는 게 적법할 거 아까 말씀드렸죠. 쓸 수 있습니다. 쓰면 유효한데 아까 그 범위 너무 터무니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면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판례에서 아시겠지만 판례에서 그거를 인정한 사례도 있고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겸업 금지를 할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근로자만큼 제한이 크지 않다고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우리 쪽에만 전담해서 일을 해달라는 식으로. 그건 일반 계약이라서. 자동 근로 기록 해놓고 실제로는 지각 혹은 일찍 퇴근한 등을 기록상과 다르게 근무하는 경우 그러면 자동 근로 기록을 안 하셔야죠. 아니면 그런 경우는 직원한테 정확히 시그널 주셔야죠. 우리 서로 신뢰해서 이렇게 자동 근무 기록하고 있는데 이걸 안 지키시면 앞으로 이렇게 못한다. 정확히 구성원 A님은 이렇게 정확히 근로시간을 체크해서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셔야겠죠. 일단 요 정도 들었고 좀 긴 것들은 제가 좀 뺐고요. 시간이 벌써 58분입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저 링크나 통해서 조금 질문 주시고 꼭 제가 1탄이라고 말씀드렸던 웨비나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